네, 파트 B 물권법 시작할게요. 물권과 채권인데, 물권은 이제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라서 있는 거고, 채권은 당사자 의사로 이제 계약이 맺어지는 거죠. 내가 채무자가 되고 채권자가 되고, 채무가 빚을 진 사람이죠. 예. 이게 제일 중요한데, 물권 대 물권은 먼저 성립한 물권이, 채권은 원칙적으로 예외죠, 예외. 채권은 다 평등하니까. 이 뒤에는 잊으시고, 물권끼리는 먼저 성립한 물권이, 그리고 물권과 채권이 붙으면은 물권이 무조건 앞선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이게 부동산은 땅에 붙어있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등기를 하여야 해요. 그래서 막 허가를 받고 나서 뭐 지방관청의 허가를 받으면은 효력이 생긴다, 이런 거 다 틀린 말이고, 등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예비등기, 본등기 설명이 한번 나올 텐데, 예비등기가 가등기죠, 가등기. 종국 등기까지 가려면은 시간도 있으니까 이제 가등기로 계약을 맺기도 하죠. 네. 이거는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물권의 분류. 점유권. 이제 가지고만 있는 거죠. 가지고만 있는 거. 예를 들어서 타인의 물건을 가지고만 있으면은 점유권이 되는 거예요. 소유권은 이제 물건의 소유주예요. 소유주. 점유랑 소유를 원래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게 맞죠. 왜냐하면은 내가 돈을 주고 볼펜을 사면은 이 볼펜이나 물건을 사면은 그 물건이 원래 내 거고 내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잖아요. 근데 내 볼펜을 친구한테 빌려줬어요. 이런 경우에는 점유를 내가 안 하고 있죠. 예. 그러면은 점유권은 친구한테 있고 저는 그 물건의 실주인인 거죠. 그게 소유권이죠, 소유권. 지상권은 농작물을 기를 수 있는 권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지역권은 이게 부산시, 서울시 이런 지역이 아니라 일을 시킨다는 뜻이에요. 땅에다가 일을 시킨다. 어떤 뜻이냐면은 우리 옛날에 전박이 건물이라고 하나요? 땅에 알박기 수법이라는데, 일부러 이제 개발이 되는 아파트 주거 단지가 계획이 돼 있어요. 근데 가운데 집이 그 소식을 알고 안 파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가운데 집 빼고는 다른 집은 다 땅이잖아요, 땅. 그죠? 그럼 가운데 사람이 빠져나가려면은 다른 사람의 그 토지를 침범을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이게 권리로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내가 여기 고립돼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의 땅에 내가 통행할 수 있는 권리, 이런 편익을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지역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전세권, 이건 아실 테고, 유치권. 유치권은 이제 채무자가 변제를 강제하도록, 이게 유치권이랑 질권이랑 저당권을 구분하셔야 되거든요. 저질유로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일단 이 세 개를 저질유 이렇게 세 문자로 외우세요. 저질유 외우시고, 유치권은 유치권 행사라고 하죠, 보통. 이게 뭔가 유치권 행사란 말을 들어보셨다면은 내 이익을 위해서 뭔가 강제한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유치권 행사가 뭐죠? 이러면은 막 저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노조들이 막 파업을 하는 것도 유치권 행사라 하고, 또 이제 건물 들어서는데 못 나가 이러면서 막 땅 재개발 들어가는 거 반대하는 사업도 유치권 행사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떤 개념이냐, 민법에서는 채무자의 변제를 강제함이라고 하네요. 예. 갚을 때까지 쓰지 못하는 것, 이거를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질권은 이제 먼저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질권과 저당권은 이제 그 물건에 대해서 저당 잡히거나 그런 채권에 담보가 되는 물건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쓸 수 있느냐 차이인데, 저당권은 이 물건 자체를 받아요. 제가 저당권은 팔 수 있는데, 물건을 받고, 이 저당 잡혔다고 하잖아요. 점포에 가서 물건을 주고 돈을 받고 내가 안 갚으면 그 물건을 파는 것, 그게 저당권. 질권은 물건을 이제 안 가지고 있어요. 예. 그 물건이, 반대인가요, 이게 지금? 반대인 것 같은데? 반대네요, 반대. 저당권이 물건을 안 받고 파는 것이고, 이래서 내가
헷갈렸구나. 시험 볼 때. 질권이 물건을 받고 저당권이 물건을 안 받습니다. 아시겠죠? 저당 잡혔다라는 생각으로 하세요. 땅이. 땅 저당 잡혀도 제가 그 위에 사는 거는 제가 살고 있잖아요. 그죠? 땅이 저당 잡혔다라는 개념으로 하면 쉽겠죠? 질권은 이제 물건을 받는 것. 이게 차이가 중요한 거는 저당권은 부동산이고 질권은 동산. 그래서 동산이 점포라고 생각하세요. 질권이 점포. 저당은 땅이 저당 잡혔다. 그래서 저질유. 알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쉽게 정리하고 갈게요. 갚을 때까지 쓰지 못하는 것. 갚을 때까지 물건의 사용을 못하는 것. 유치권. 갚을 때까지 물건을 사용 못하는데 여기서 이 물건을 내가 넘긴 것. 이거 어렵나 여러분 다시. 물건을 못 가지고 물건을 쓰지 못하는 것은 유치권. 압류 딱지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유치권. 그리고 내 물건을 점포에 맡긴 것. 질권. 땅이 저당 잡힌 것. 대신 그 땅에 내가 살 수 있는 것. 저당권. 알겠죠? 한 번씩 더 읽어보시면은 와 닿을 거예요. 유치권은 갚을 때까지 쓰지 못하는 것. 질권은 점포, 전당포. 질권은 전당포. 저당은 땅이 저당 잡혔다. 땅이 저당 잡혔다라는 개념만 확실히 잡고 가도 질권이 동산에 대해서 쓰여지니까 점포가 금방 떠오를 거예요. 유치권은 이제 못 쓰는구나. 이런 거 알면 되고. 공동소유는 제가 잘 몰라요. 이 개념을 잘 모르는데 문제만 풀 수 있게끔 제가 저만의 이해법이 있는데 우리 연예인 공유 생각하면은 이게 조각미남이잖아요. 조각미남. 그래서 조각파이. 파이를 조각낼 수 있잖아요. 조각낼 수 있으므로 분할 가능. 합유는 결합, 합유. 이렇게 조합체의 결합이라는 뜻으로 설명하는데 결합, 합유된 상태이므로 이제 무언가 소유권을 행사할 때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알겠죠? 총유는 사단체의 소유, 총유. 이렇게 소유, 총유 비슷한 단어라는 거. 다시 한번 가볼까요? 이 조각 낼 수 있으면은 공유. 이제 결합되어 있어서 전원 동의가 필요한 것은 합유. 사단체의 소유는 총유. 공유는 조각미납니다. 조각이라서 분할 가능. 이것만 잡고 가도 되고 결합은 합친 것.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 것. 합유. 요깃 물권. 사용 가치를 지배하는 것을 용익 물권이라고 합니다. 담보 물권. 담보 물권은 아까 말씀드렸던 저질유. 알겠죠? 유치권은 동산, 부동산 둘 다 가능해요. 쓰지 않게 하니까. 질권은 동산만 가능해요. 왜? 전당포니까. 저당권은 부동산에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설명으로 부동산이니까 부합물, 종물에 가능하고 동산은 권리에도 가능하다고 한다는 점을 어렴풋이 알고 가셔도 되고. 이게 쩝쩝거리는 소리 내면 안 되는데. 유치권은 팔지 못하지만 질권과 저당권은 팔아서 채무가 우선 변제 가능합니다. 용익물권은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제한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라고 하면 되고 모두 부동산을 목적으로 해요. 채권, 이제 의무를 주는 행위죠. 채권의 특성, 신의성실의 원칙. 금전으로 가액할 수 없더라도, 산정할 수 없더라도 얼마인지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그죠? 내가 너 대신 일을 해줄게 이런 것도 채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몇 시간 동안 일을 해줄 것을 요함, 또는 뭐 어디 자리에 이전할 것을 요함, 이런 것도 다 되겠죠. 이거는 단어의 뜻과 다 같은 말이죠. 채무 불이행은. 연대채무가 중요해요. 연대채무가 1인의 채무자가 모든 빚을 다 갚으면은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관하여 각각 독립하여 그 전부를 이행할 채무를 가지고 있다. 예. 그냥 이게 제일 중요하죠. 한 명이 다 갚으면은 모두가 면제된다. 변제, 채권을 만족하는 것이고, 상계, 이제 동등하게 너와 내가 동등하게 되어서 서로 상자인가요, 이게? 같을 상인가요? 그래서 이제 퉁치는 거죠. 경계,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채무, 경계. 면제, 혼동. 이제
이게 채권자한테 채무가 기속되는 거죠. 뭐 이런 일이 있을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런 일이 있는지. 근데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내가 친구한테 1,000원을 빌려줬는데 친구가 야, 너 나한테 예전에 10,000원 빌렸었잖아. 너 그거 안 갚는 대신에 내 채무 가져가. 이러면은 동일한 한 사람한테, 동일한 사람한테 이게 가겠죠. 기속이 되겠죠. 예. 쌍무 계약. 서로 이제 일을 하는 계약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 매매, 교환, 임대차, 고용, 편무 계약. 당사자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 낙성 계약은 합의만으로. 요물 계약은 이제 물건이나 이런 인도가 필요한 것. 읽어보시면 되고. 나머지 개념은 이게 좀 페이지가 많았는데 제가 그냥 단어 설명 정의만 써놨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여기서 소비대차, 사용대차가 조금 낯선 용어들일 텐데 한번 읽어볼게요.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을 하는 것은 둘 다 똑같아요. 근데 소비대차는 빌려준 수준과 동일하게, 사용대차는 빌려준 물건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쓴 거를 돌려주는 것은 사용대차, 그 원가치를 주는 것은 소비대차. 어떤 게 있나요? 예, 소비대차 같은 경우에는 차를 받으면은 키로수랑 똑같은 다른 차를 줘도 되고, 사용대차는 키로수가 올라가더라도 그 차를 줘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다 쉽고, 도급, 자주 나오는 단어죠. 이제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되고, 돈을 받을 것을 약정하고 성립하는 계약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고, 조합이 뭔가 한번 읽어보세요. 자, 불법행위, 고의 또는 가실로 인한 위법행위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게 혼돈되는 게, 과실은 잘못이잖아. 잘못은 어느 정도 봐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거 자체가 안 되고, 누군가 손해를 봤으니까 책임을 져야죠, 누군가는. 그래서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으면은 배상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 능력. 이게 형법에 가서도 구위책이란 말로 나오거든요. 구성요건, 위법 요소, 책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미성년자의 책임과 심실상신자의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리니까 책임이 없고 장애인이니까 책임이 없는 것,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두 사람에 관해서는 감독자라는 사람이 존재해야 돼요. 그리고 그 감독자가 원칙적으로 손해를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사람도 감독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봐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겠죠. 고의 또는 과실로 심신상실을 초래한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우리가 술을 마시면은 우리의 이성이 제대로 안 돌아가죠. 이런 것을 형법에서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의사로 술을 마셔놓고 장애인이 됐으면은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이 뜻입니다. 공동불법 행위자의 책임.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여기서 틀린 지문으로 나올 때는 각각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분할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틀린 말이고, 공동불법 행위는 모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통상손해, 손해배상을 통상으로 하고, 특별손해는 뭐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거 하나만 잡고 가셔야겠네요. 예. 자, 민법상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 소물시효가 있는데,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이내. 불법행위는 이제 법을 어겼으니까 10년. 손해배상 청구는 3년. 손해배상 청구는 3년. 불법행위는 10년. 이 3년이란 단어가 항상 있기 때문에, 뭐 안 되면 진짜 모르겠다, 정 모르겠다 싶으면 3년을 찍으세요. 아시겠죠? 3년, 10년. 이렇게 이 두 개는 좀 외우시기 바랍니다. 안 외우셔도 돼요. 이거 핵심으로 어차피 제가 외우게끔 써놨으니까 천천히 그냥 반복해서 보시기만 하셔도 눈에 익으실 거예요. 자, 가족관계 질서는 강행 규정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죠? 이게 강행 규정이 아니면은 이게 서로 안 지키려고 하죠. 왜냐? 읽어야 이게 설명이 되나? 가족이니까라는 이유로 이게 많이 사람들이 넘어가는 게 많아서 법으로 이제 강행 규정으로 만들었다고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암기를 하시는 게 더 빠를 것 같네. 이해를 하기보다 저는 임의 규정이라고 하면은 서로 당사자 간의 계약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게 가족 간에서는 없잖아요. 어차피 해야 되는 일들이나 이런 관념상 많이 지내오니까 제일 친하죠, 남들보다. 그래서
강행 규정으로 간다고 봐야죠. 아, 이걸로 예를 들어줄게요. 이게 유류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유류분을 보면은 그 상속자가 예를 들어서 미국은 빌 게이츠가 전 재산을 기부한다 했잖아요, 세상에. 그죠? 근데 제가 빌 게이츠 아들이면 화가 날 것 같아요. 아, 굳이 내가 아들인데, 아, 기부도 좋지만 나도 좀 받고 싶다. 그런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게 유류분인데, 이거는 그 상속권자가 피상속권자가 청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법적 효력이 있다 뭐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죠. 강행 규정이란 뜻은 임의 규정은 당사자 간의 효력만 있는 거니까. 아, 이게 맞는 말인가요? 아, 저도 막 모르겠어요. 어쨌든 답만 풀면 되는 거니까 강행 규정이 되었다라는 사실이 꼭 기억에 남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친족의 범위.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자, 이게 이렇게 외우시면 힘들고, 가족이 아닌 자는 다 친족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그러니까 친족도 친족 안에 가족이 포함되지만, 이게 묻는 게 가족이 중요한 이유는 이 법에 예외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가족 같은 경우에는. 알겠죠? 그래서 가족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친족을 알면 돼요. 정 외우고 싶다 싶으면은 8촌 4촌만 외우세요. 8촌 4촌. 8 나누기 2는 4촌. 뭐 이렇게 외우시던가. 가족이 중요합니다. 가족. 자, 가족. 배우자. 내 와이프. 무조건 배우자죠. 직계혈족 및 형제 자매. 가족이죠. 이것도. 그리고 이 사람 말고, 그러니까 직계혈족은 할아버지, 아빠 또는 손자, 아들. 이걸 직계혈족이라고 해요. 더 나아가면은 뭐 직계 존속, 직계 비속으로 나뉘는데, 직계 존속은 이제 나보다 윗사람, 할아버지, 아빠. 직계 비속은 나보다 아랫사람, 손자, 아들. 이런 식입니다. 직계랑 반대되는 말은 반계혈족이라는 말이 있어요. 반계혈족. 이게 직계랑 반대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고, 내 형제들을 반계혈족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형제 자매가 반계혈족이고, 그러니까 배우자의 범위는 어찌 보면은 배우자, 직계혈족, 반계혈족은 무조건 배우자고, 이제 애매한 게 있어요. 가령 직계혈족의 배우자. 아니, 직계혈족의 배우자면은 우리 엄마니까 당연히 배우자지. 예. 새엄마죠, 새엄마? 새엄마나 새아빠? 이런 경우에는 가족이라고 보려면은 같이 살아야 한다. 알겠죠? 새엄마나 새아빠는 같이 살아야 가족. 배우자의 직계혈족이나 배우자의 반계. 그러니까 시어머니, 시부모나 혹은 뭐 시댁 이런 분들도 같이 살면은 가족이다. 아, 이게 왜 나오는 건데? 우리 친족법에 의하면, 형법에 가면은 재산 범죄에 관해서는, 가족에 한해서는 이게 면제가 됩니다. 알겠죠? 아예 죄를 구성 못해요. 그래서 가족의 범위를 알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미성년자가 혼인한 때는 성년자로 본다. 그래도 이게 성년 개념이 다른 게, 민법상에 성년자로 본다 하더라도 미성년자는 미성년자인 거예요. 나이 제한이 걸리면은 미성년자로 보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지문이 OX로 나올 거예요. 문제 풀 때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라도 뭐 18세 미만이면 성년자로 보지 않는다. 뭐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죠? 성년자로 본다고 정의를 했으니까. 이게 심화 설명으로 형법상 미성년자를 나타내는 나이와 민법상 미성년자를 나타내는 나이가 틀립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나중에 형법에 가셔도 또 나올 단어입니다. 상속법, 유언, 이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죽는 사람이 상대방 없이 말하는 것이고, 유증은 이제 자신의 재산을 수증자에게 양도할 것을 약속을 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뭐 둘 다 그냥 유언, 유증 둘 다 주는 행위구나. 이게 중요하고, 여기서 포인트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 행위가 유언. 알겠죠? 뭐 유언은 편지로 써도 되잖아요. 그죠? 굳이 듣는 사람이 있어도 상관없는데, 내가 주고 싶다고 남기는 게 유언이니까 다른 사람의 의사랑 관계가 없죠. 여러분 아까 설명 들었고, 이제 다시 OX로 가볼게요. 예. 여기서부터죠. 352번부터. 그죠? 가볼게요. 민법상 물건에 대한 설명으로 점유권은 소유권이 있어야만 인정된다. 아니죠. 점유권은 소유권이 없더라도 인정이 되죠. 민법상 하나의 물건 위에
둘 이상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다. 아니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기출지문으로 하나의 소유권에만 인정이 되죠. 설명 안 드린 것 같은데 둘 이상의 소유권이 되면 서로 싸우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이게 사지선다 중에 혼돈되는 문제를 제가 뽑아 놓은 거니까 뭐 찍으셔서 맞추셔도 되고, 용익 물권은 물권의 교환 가치를 파악하여 특정한 물건의 채권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니죠. 이제 담보를 제공한다 하잖아요. 담보 물건이겠죠. 그러면은 그럼 저 진류 세 가지가 나야 되고, 용익 물건이 사용 가치입니다. 용익 물건. 뭐 이해하고 싶지 않고 외우고 싶다. 그러면 사용, 용익, 용으로 끝나니까 그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건이다. 오, 그죠. 저진류. 예, 담보 물건이 담보 물건. 갑이 가수가 식재된 소유의 퇴지가 아니라 토지인데, 아하, 이거 참.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을이 갑을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는 토지 매수 청구권, 공사 중지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소유권의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이 있다. 아니죠. 토지 매수 청구권은 안 되죠. 왜냐하면은 이미 건물을 몰래 신축한 거지만 토지를 사라고는 할 수 없죠. 이게 청구권은, 그러니까 토지를 매수하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이걸 법적 권리로 청구권이 생기면은 안 되겠죠. 예. 읽어보면 좀 와닿는데, 이게 좀 많이, 저는 읽으면 딱 토지 매수는 광고 같은데 라는 느낌이 오는데, 계속 읽다 보면 괜찮으시겠죠, 여러분들도. 예. 잠시만요. 물권과 채권이 우선적 효력 차이에 의하면 물권이 채권보다 우선한다. 그죠?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죠? 타인이 토지에 일을 시켜서 자기 토지 편익을 얻으니까. 담보 물권으로는 저질유, 전세권은 이거는 용익 물건이죠. 채권의 담보를 위해 동산이나 재산권을 인도받아 유치하는 것을 유치권, 물건 또는 유가 증권을 유치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강제하는 것을 질권이라고 한다. X. 유치권은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제 인도받지 않고 등기하는 것을 저당권이라고 하죠. 예. 인도받아 유치하는 것은 이게 질권, 이게 질권이 되겠죠. 네. X입니다. X. 보증채무에 관하여 주채무가 소멸하면은 보증채무도 소멸한다. 그죠? 이제 내가 보증 섰는데 보증 서준 애가 돈을 갚았어요. 아, 그러면은 내가 굳이 보증채무가 있을 필요가 없죠. 보증채무는 주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 비로소 이행이 된다. 오, 그죠? 이게 또 이 말이 다 바로 나오네요. 채무를 변제한 보증인은 선의 주채무자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돈을 빌리는데 내가 보증을 서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안 갚는다 해서 내가 돈을 갚았거든요. 보증인이. 근데 이 사람이 못 갚은 이유가 진짜 피치 못할 사정이 있던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야, 내 돈 내놔. 내 돈 다시 돌려줘. 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냐? 아닙니다. 이거는 옳지 않은 행위죠. 행사해야겠죠. X.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하였을 때 보증인은 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당연한 말이죠. O. 민법상 채권의 소멸 원인으로는 변제, 상계, 담보 설정, 공탁이 있다. X. 이제 상계는 당사자가 서로 양 채권을 소멸하는 것이 맞고, 채무는 채무를 소멸시키는 게 맞지만, 이게 아직 처음 보는 단어가 이건데, 공탁인데, 이게 은행에 맡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채권이 생겨요. 알겠죠? X.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이거 혼돈되네. 잠시만요.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이 두 개가 없는데 일단 이거는 매매죠. 매매. 돈을 주는 거니까 내가 어떻게 물건 주는 것에 대해서 대금을 받으니까 매매. 그리고 366번은 소비대체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 같아요. X인데 이거는 알아서들 한번 풀이를 보시고,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이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맞는 말이죠. 공유 지분의 처분은 자유이나 합유 지분의 처분은 합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 5. 공유는 조각미남이니까 각자가 자유롭게, 합유는 이제 합쳐진 것이니 결합된 것이니까 합의가 있어야 되는 것. 위법행위로 타인의 손해를 가한 자는 고의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 배상 책임이 있으나 과실로 하여도 책임을 져야겠죠. X. 위성연자 혹은 심신상실로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적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수인이 공동의 불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분할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X. 연대하여죠. 연대하여. 매매, 교환, 증여는 쌍무계약이다. 아닙니다. 증여는 편무계약이 되겠죠. 내가 혼자 주는 것이니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안날부터 3년이죠. 3년. 예, 손해 안날부터. 아니죠. 맞아. 손해배상 청구권은 3년. 그러니까 불법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는 10년. X입니다. X. 이거 온데? 이거 오겠네요. 불법 행위니까 오죠. 5. 그죠. 불법 행위니까 5. 그냥 손해배상은 3년. 맞나요? 올라가 봐야겠네, 다시 이거. X네요. 불법 행위를 한 날로부터 3년, 안 날로부터 3년이고, 한 날로부터 10년이네요. X입니다, X. 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안 날로부터는 3년입니다. 3년. X. 불법 행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그죠? 과실이 있으니까 참작을 해서 서로 올바른,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서로 하자가 안 생기게끔 참작을 해줘야겠죠.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한다. 5. 자기 형제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반계혈족이라 부른다. 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애매하지 않나요? 왜 아까 직계비속은 직계존속이라면서요. 그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내 누나의 아들, 딸, 이것까지 직계비속으로 봐야 되냐라는 뜻입니다. 내 누나의 아들, 딸은 반계혈족으로 봐야겠죠.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이거를 제가 안 말씀드렸는데 이거 옵니다. 인척의 개념도 이걸로 잡고 가시면 좋겠네요. 예. 지금 배운 게 친척인가요? 친척이랑 가족인가요? 예. 친족과 가족이네요. 예. 인척이라고 합니다. 인척. 입양으로 인한 배우자의 관계는 입양의 취소나 파양이 있어도 이제 종료되지 않는다. X. 입양을 했으면은 파양하면은 남이 돼야죠. 당연히. 유류부는 피상속인 의원에 의하여 자유를 제한하여, 그죠? 이 권리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이니까 맞는 말이죠. 이로 인해서 민법 1절 파트가 끝나는데, 이게 무슨 설명이야? 이 설명 이상하게 하는 거 아니야? 인정합니다. 저도 민법은 잘 몰라서 민법이 어려운 파트예요. 처음 보는 부분도 많고. 그래도 계속 반복하시다 보면은 시험 문제는 풀 수 있을 테니까 양이 많으니까 핵심 OX만 꾸준히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 2절, 이게 꽃이죠. 꽃. 경비주도사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파트기도 하고, 문제도 많이 없고 다음 한강 만에 끝낼 테니까 지금 수고하셨고 잠깐 쉬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